기조 발제해주신 노도영 원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처음에 오디언스 수준이 생각보다 낮아서 고민이 된다고 하셨는데 너무 쉽고 재밌었죠. 네, 중간중간 알찬 퀴즈도 유익한 퀴즈도 내주셔서 더 집중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바로 시간 관계상 패널 토론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분의 전문가분들을 무대로 모실 텐데요. 우리 장병주 처장님, 홍성미 센터장님, 최상관 장학관님, 선주원 원장님, 네 분 무대로 강단으로 올라와 주십시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이름표가 있을 텐데요. 앉아주시고요. 그럼 먼저 패널 토론 첫 번째로 좀 휴식 시간 없이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한 3시쯤 돼서 가겠습니다. 우리 홍성민 센터장님, 과학기술연구원의 홍 센터장님께서 먼저 과학기술 정책이라는 주제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방금 소개받은 과학기술 정책연구원에서 저는 정확히 말하면 과학기술 인재정책연구센터라는 것을 맡고 있습니다. 인재정책을 연구하는 것이고요. 저도 사실 분명히 우리나라 인재정책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아주 큰 얘기를 가지고 왔는데 여기서 다 말씀드리는 것보다 좀 중요한 약간 핵심 사실들을 아까 사실 노원장님께서 발표하신 거에 다 있는 얘기예요. 그거 있는 얘기인데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료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하여튼 인재정책 측면에서 볼 때 진짜 큰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에 왔다라고 다들 얘기를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왜? 아이들이 없어요. 여기는 그래도 좀 많이 오셨는데 사람이 줄어든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인구가 2020년부터는 즉 우리나라 내에서 태어나는 사람보다 돌아가신 분이 더 많아졌어요. 완전 역전되면 출생률이 낮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인구가 줄어들 일밖에 없어요. 이 추세가 계속된다고. 역전되겠는데 합계 출산율을 한 분의 여성이 낳는 아이들의 수를 따진 걸 보면 진짜 우리나라가 0.8, 0.7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사람은 몇 명을 낳아야 인구가 유지가 될까요? 2명 낳으면 유지될 것 같죠? 아니거든요. 일찍 돌아가신 분이 있어서 2.1명을 낳아야 유지가 돼요. 한 분이. 그러니까 왜냐면 그렇게 유지가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걸 넘어서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1명 이하로 내야하는데 거의 세계 최초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런 식으로 떨어지고 있으면 사람이 진짜 귀해집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사람이 귀한 적이요.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사람으로 큰 나라죠. 사람이 투자해가지고 사람이 뭔가를 해가지고 큰 나라. 그 투자를 누가 했을까요? 가족이 하고 개인이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크게 물론 중정부에서도 R&D도 교육도 열심히 시키고 여러 학교도 많이 만들고 했죠. 근데 그 모든 거에서 어떤 것이 원칙이었는가 하면 사람은 이렇게 뭔가 던져놓으면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아시다시피 여기 많은 학부모님들도 그렇지만 이 교육들은 진짜 전 세계에서 둘째가라고 서러워하는 나라니까 진짜 알아서 가족이 막 키워가지고 사람을 키워냈어요.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을 다 키워내고 앞으로도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저는 약간 정책적으로 볼 때 바뀌어야 될 가장 큰 이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더 이상 그냥 사람에게 맡겨서 너희들이 알아서 그럼 내가 돈 줄 테니까 연구해. 연구하면 노벨상 나올 거야. 이런 식으로 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 사람 자체가 옛날에 이게 가능했던 거는요. 우리나라 인구도 많고 교육도 많아가지고 어떤 분야에 사람을 많이 키우자 이래서 100만 명 모아서 키우자 이래서 100만 명 모으자고 하면 진짜 100만 명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서 진짜 현실적으로 뭔가 기여를 할 분은 한 30만 명만 있어도 세상은 잘 돌아갔고 우리나라 이만큼 발전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 100만 명 모으자 한다고 해서 100만 명이 오냐? 못 옵니다 절대로. 거기에다 사람들의 생각도 좀 달라졌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연구자, 앞으로의 과학자를 키워낼까 하면 아까 노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잘 키워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너 혼자 해도 돼. 예, 대학원 얘기를 뒤에 조금 했는데요. 대학원에서도 보면 대학이 시스템적으로 뭘 책임지고 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뭘 책임져서 뭔가를 만드는 건 극히 적고 사실 대부분은 랩에서 교수님들이 알아서 각자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각자가 자기가 자기 제자를 키우고 근데 이 지원하는 것들은 연구비 주면 되지 뭐. 대학은 뭘 할 거예요?
아니, 이걸 대놓고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하여튼 그래서 무엇이 필요한가? 이제 진짜 우리나라는 사람을 키우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이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까? 진짜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잘 키울까? 100만 명 아니면 30만 명이 50만 명도 지금 50만 명도 모기 힘든 세상에서 30만 명을 키워내야 산업이 발전하고 국가가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한다면 그 30만 명을 잘 키울 100만에서 알아서 놔둬도 30만 명 키울 수 있어요. 근데 50만이 되면 전혀 다른 얘기가 되죠. 그게 더 줄어서 30만이 된다면 더 다른 얘기가 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잘 키우는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까 같이 고민해야 돼요. 정부도 이제 고민해야 되고 대학도 고민해야 되고 사실 이제 기업도 투자하고 고민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왔는데 아이들한테 얘기하기는 너무 어려운 얘기지만 여러분들은 귀하게 대접받을 그런 세상이 왔습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시고요. 다시 자기의 또 하나의 문제가 뭔가 하면요. 귀하게 여김받는 거 좋은데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달라지고 있어요. 다음 얘기가 사실 그겁니다. 이제는 그냥 자기 팍 파가지고 자기 거 막 하고 이렇게만 해가지고 잘 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과학에서도 그렇고 모든 지식의 범위가 너무나 넓고 한번 이게 학교에서 뭔가를 배워가지고 여러분들이 사회에 딱 나오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세상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사회에 나왔을 때 어떻게 더 잘할까?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져요. 그럼 그걸 잘하기 위해서는 기업도, 사람을 쓰는 기업도, 키우는 대학도, 그 밑에 학교들도 전부 다 같이 노력해야 되는 거죠. 노력해서 이 사람들이 잘 클 수 있는 경로를 만들어주고 사실 노원장님도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노벨상을 받는 사람들도 이제 한 후에 두 해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계속 이렇게 커가는 루트가 필요해요. 이 루트를 어떻게 만들어줄 것이냐 하는 것들이 우리 사회의 고민이 돼야 될 거고 그 루트를 만드는데도 이제 혼자 알아서 잘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여기 보면 뭐 새로운 사람들이 필요한데 종합적인 인재, 인테그랄 인재 뭐 이런 얘기 어려운 얘기가 나오는데 다른 얘기 아니고 잘 취합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전체를 설계할 수 있고 전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하고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적절한 도구를 새로 나온 도구를 잘 쓰면서 이게 변화 대응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새로운 도구 같은 걸 잘 쓰면서 다른 사람하고 협력을 잘 해가지고 키워나가는 즉 하나의 지식만 쌓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옆 사람하고 더 잘할까? 같이 해가지고 뭘 같이 만들어낼까? 이걸 어떻게 공유하고 어떻게 사회에 퍼뜨릴까? 이런 고민들이 진짜 필요하고 그렇게 고민하도록 교육도 시켜야 되는 거죠. 아시다시피 교육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교육은 개개인의 능력을 최상화시키는 데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하나하나 그 사람이 잘하고 경쟁에서 이겨내는 데만 초점이 맞춰요. 연구도 사실 그런 부분에서 많은 부분이 사실은 더 잘하는 사람을 밀어주는 것도 맞지만 그것이 그 개인이 계속 잘하는 것만 찾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시스템 속에서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더 협력을 하게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해서 요 마지막에 있는 게 사실 그래서 이공계 대학원을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였는데 요거는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어쨌든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 어린아이들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회와 협력하고 같이 이 사회를 만들어갈까 이제 혼자서 다 하는 세상은 절대로 아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사람이 잘 크는 경로가 학교를 넘어서 단지 몇 개의 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입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학교를 넘어가지고 대학원 그 넘어서 회사에 가서까지 평생 동안 자기를 어떻게 개발하면서 옆 사람들과 함께 뭔가 연구해내고 발견해내고 뭔가 새로운 것들을 찾아낼까 이걸 통해서 뭘 내가 기여할까 이런 고민들을 하도록 교육을 바꾸자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성민 센터장님의 토론이었고요. 이번에는 노벨상 수상 인재 육성 방안이라는 주제로 과학기술연합대학원 대학교 장병주 경영지원 팀장님께서 토론해 주실 텐데요. 이제 죄송한데 우리 세 분 패널분들 시간 관계상 조금 요약해서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네. 우리 처장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과학기술연합대학원 대학교라니까 좀 생소하시죠? 이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있어요. 국가연구소들이 만든, 그러니까 연구소에서 이제 석박사 학위를 그러니까 연구소에서 학교들까지 같이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온 이유는 보니까 이제 이게 과학관 처음에 국립과학관 만들 때 제가 추진단장이었고요. 그리고 과학기술문화과정 할 때 이제 이런 과학기술문화 확산, 인식, 제고, 저변 확대, 그리고 노벨상 이게 이제 이
노벨상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오늘 아까 노도영 우리 원장님께서는 사실 이제 우리 국내의 최고의 과학자시고 그리고 최고의 영향력 있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신 학생분들은 노벨상에 그래도 가장 근접해 있는 게 아닌가 오늘을 계기로. 그래서 아까 모 원장님이 처음에 여기 하기 전에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뭐 이제 좀 워낙 주중에 바쁘시고 일정이 많으시니까 그러신데 토요일은 좀 다니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요즘 과학관이 100개 정도 됩니다. 제가 문학과장 할 때 사실 이 저변 합충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국가 역할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이제 우리 어린 이제 학생들이나 또 학부모님들이 모든 데 대한 인식을 한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원장님 그런 강의는 저 과학기술 정책만 한 27년을 했거든요. 이런 강의를 처음 들어본 원장님 바쁘시더라도 조금 시간을 내셔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조금 열심히 고마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예언해 드려야 우리 원장님께서는 저희들이 과학 이제 정책을 하면서 가장 좀 안타까웠던 게 지금 뭐 이제 우리 과학 하시는 분이 의대에 많이 간다 그러잖아요. 예언을 좀 해드려야 되는데 원장님 우리나라에서 이제 연구소 원장님 중에 최고로 월급을 많이 받으십니다. 그래도 의대 졸업생들은 못해요. 그리고 임기도 최고로 깁니다. 보통 우리 국가 정부연구소 원장님들 임기가 3년이세요. 근데 우리 원장님은 5년입니다. 그리고 원장님이 관리하는 이제 연구자분들이 국내에서는 사실 노벨상에 가장 근접한 분들만 같이 모여 있으시거든요. 사실 노벨상은 우리 원장님이 노력하시는 거에 따라 가지고 빨리 하실수록 조금 늦어지시더라.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시간이 없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원장님도 말씀 주셨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장기적으로 이게 투자가 선행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벨상 수상자들 평균을 보면 이제 한 30년 가까이 한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보면 아까 이제 뭐 세계적 국력이나 영향력이나 이런 거는 선진국 수준인데 그때까지 이제 뭐 투자도 사실 세계에서 5번째 그리고 GDP는 2번째입니다. 사실 정부에서 투자하는 예산 자체 절대 약적 규모로 보면 적은 게 아닙니다. 근데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들은 경제 성장, 국가 발전 이런 부분에 좀 여태까지는 좀 이제 중요성을 더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분야, 그러니까 기초보다는 개발, 응용 이런 분야에 투자를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노벨상을 받기 위해서 국가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개인도 같이 노력을 해야 가능하다. 그것은 저희들이 보면 이제 과학기술 기반으로 선진국 수준까지 성장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선도국 정말 리딩하는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도 노력해야 되고 사회도 이런 여건 오늘 사실 이렇게 오신 것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말에 자녀분하고 이런 분위기도 확산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 학생분들도 열정 아까 이제 원장님 말씀 주셨잖아요.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사회적 가치 이런 생각들을 좀 가지셔야 그게 아우러져야 그 현실화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저희들이 이제 과학기술 정책, 과학기술부를 만들면서부터 30년 이상 이제 과학기술 쪽의 예산 꾸준히 지역이 되어 왔어요. 근데 내년도 예산이 조금 많이 삭감이 됐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번 기회는 이런 기회는 어쨌든 과학기술을 조금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효율화하는 기회로 삼고 지금 과학기술 정보통신부도 그렇고 이제 과학기술 정책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이번 기회를 기초과학을 좀 더 튼튼히 하는 기회로 삼으려고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게 되자면 기초과학이나 중장기적으로 노벨상을 받을 여건이 되자면 저희들이 보면 각종 법도 있고 제도도 있고 기본 계획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관심을 좀 가져줘야 된다.
과학기술이 중요하다. 과학기술을 통해서만 과학기술 기반이다. 과학기술 중심 사회가 된다. 이런 생각들이 조금 확산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과학관 추진 단장을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부산, 대구, 광주 과학관으로 시설도 확충이 돼야 됩니다. 이것들이 이제 예산이 이제 정부 예산이 여의치 않으니까 요 과학관 지금 운영비가 어떠냐면 정부 일부, 지자체 일부 같이 이렇게 운영하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들 이제 관심을 가지면 어쨌든 뭐 정부 예산도 많이 늘어나고 과학관들이 확충이 되면 예산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헐 과학 기술력이 이제 높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과학관 지원 이런 부분들 꾸준히 저희가 19년까지 이제 과학관 문화과정을 했는데 그때도 이제 과학관 확충 방안 그리고 전문과학관도 지금 만들고 있고 이런 노력들을 꾸준히 해가야 된다. 그래서 요 자리도 다 채워지고 뭐 이렇게 하면 뭔가 이제 조금 나아지는 또 삶의 질 높아지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마지막 하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앞으로 교육은 저희들이 이제 대학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국가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는 국가과학기술연구소 역할이 컸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가과학기술연구소가 정부 예산의 R&D에서 30조 중에서 한 4분의 1 이상을 쓸 거예요. 그 연구소들이 50년 동안 축적된 그 이제 연구자 박사님들 그리고 고가 연구 장비들이 이제 저희 정부 추천 연구기관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자 연구 시설을 활용해 가지고 교육시킨 대학원 대학교예요. 그래서 저희 연구소가 캠퍼스라 그러죠. 스쿠디라 그러고 30개가 되는데 그러니까 특성화된 분야마다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학부를 졸업하고 오시면 내가 원하는 분야, 내가 하고 싶은 분야 이런 분야에 대해서 내가 지도 교수 전공을 택해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 특성화되게요. 그러니까 학생분들의 이제 역량을 최대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저희들이 20주년 됐습니다. 이제 과학시민학대학교도 그래서 지금 가시적인 성과가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교육 시스템도 퇴계대학 붙는 9월에 이제 운영된 퇴계대학도 그렇고 연합대학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활성화되면 뭔가 우리 국력이나 또 과학기술력 뭐 이런 것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노 원장님 정말 아까 감사드리고 다음 주간에 조금 더 시간을 쓰시기를 그리고 오늘 또 참석한 학생분들은 정말 좋은 시간을 가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장병규 소장님의 토론이었고요. 이번에는 다양한 실력이 미래다. 노벨상을 위한 공동체의 힘이라는 주제로 우리 광주교육청 미래교육기획과 최성광 장학관님이 말씀 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시교육청 최성광 장학관입니다. 저는 시교육청에서 정책기획 총괄 업무를 맡고 있고요. 우리 이영재 교육, 그다음에 우리 과학교육과 관련된 부분들도 저희들이 조정하고 기획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자료가 우리 노도영 원장님 자료와 제 자료가 살짝 다른 부분인데 아까 노벨상 그 수상자 현황 숫자가 있는데요. 제 자료는 그 평화상까지를 다 아우르는 6개 영역을 다 아우르는 자료였고 아까 원장님 자료는 그 기초과학이나 학술적인 부분에 한정을 했기 때문에 이게 틀린 자료는 아닙니다. 둘 다 맞는 자료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의 이 사람들의 개인의 역량이 중요할까 아니면 이 사람을 만들어낸 공동체의 힘이 더 중요할까? 저는 이 지점에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역량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개인을 완성시킬 수 있는 게 이제 공동체의 힘이거든요.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랜 시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의 힘. 그 외 르네상스 시대 19세기에
피렌체 아시죠? 이탈리아 피렌체 가면 뭐 보티첼리나 뭐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들이 만들어냈던 그 예술 작품들을 보세요. 그거는 전혀 돈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의 문화가 부호들이 문화예술을 장려했기 때문에 그런 인류의 엄청난 역작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던 거죠. 노벨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수한 그 과학 인재들을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 공동체의 힘, 이 공동체가 국가이고 사회이고 또 그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저와 같은 어떤 교육청의 어떤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면 노벨상을 수상할 수 있는 인재를 키워낼 것인가? 교육청은 두 가지 정책을 가지고 갑니다. 아마 학부모님들 제일 궁금해하실 거예요. 첫 번째는 영재교육. 그래서 정말 우수한 아이들을 과학 인재로 키워내는 역할을 하나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과학이 일상화되는 그러한 교육 문화를 저희들이 조성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 영재 관련된 이야기를 좀 먼저 드릴게요. 우리 광주에서는 전체 영재 교육의 그 대상이 되는 학생들이 한 2,610명이 여기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와 많다 아마 그런 생각 드시죠? 아마 여기에 지금 오신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우리 친구들은 나 과학고 가고 싶어 이런 이게 분명 있을 거예요. 왜 과학고를 가고 싶어 할까요? 좋은 대학 가니까요. 맞습니다. 한 학년에 우리 광주 과학고 같은 경우에요. 한 학년에 지금 90명이고 이제 사회적 배려 대상자 해서 한 10% 저기 9명 정도가 더 들어가는데요. 그러니까 90명을 뽑습니다. 매년. 근데 그 중에 작년 대학 결과를 보면요. 90명 중에 38명이 서울대를 갔어요. 약 40%가 서울대를 갑니다. 연세대가 7명, 고려대가 9명. 그러니까 뭐 한 60%가 스카이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카이스트 14명 갔고요. 우리 지스트가 2명 갔습니다. 그리고 뭐 유니스트 1명, 포스텍 1명, 그리고 킨텍, 켄텍 우리 한정공대라고 하죠. 거기 에너지 공과대학인데요. 거기 6명 갔습니다. 굉장히 입시가 잘하고 있죠. 아마 학부모님들이나 우리 학생들은 와 거기만 들어가면 좋은 대학 갈 수 있다. 아마 이런 그 생각으로 노력을 하실 거예요. 준비를 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 광주과학고 고등학교가 입시 성적이 좋은데요. 그 친구들을 어떻게 우리가 키워낼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이게 늘 저희의 고민거리입니다. 예전에 이과 1등 의대, 문과 1등은 뭐 교대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거든요. 아까도 센터장님, 홍성민 센터장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장경주 시장님 말씀하셨지만 과학자보다 의사 되는 거, 의대 가는 게 지금 학생들한테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초과학을 굉장히 중요한데 이 기초과학을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게 할 것인가 몰입할 수 있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저희가 초등학교 단계에서 중학교 단계에서 영재교육원이라는 거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영재 교실을 만들어서 한 1250명 정도가 여기에 참여를 해서 아이들이 과학자의 어떤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여기는 좀 엄격해요. 그러니까 테스트를 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학생들은 좀 이런 과학 수학적인 역량이 있는 아이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이 아이들이 주로 상급기관 우리 손정 교수님 계시지만 대학 중고등학교 단계에서 중학교 단계에서 영재교육원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이 이런 영재학교나 과학고 이쪽으로 많이들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종의 하나의 그 스텝이 되는 거죠. 아까 우리 듀크대학 저 교수님이 과학고를 나왔다고 했지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단계에서부터 영재 교육을 차근차근 밟아서 이러한 영재 학교까지 과학까지 해서 대학원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경쟁이 좀 치열합니다. 경쟁이 치열해요. 그래서 거기에 조금 들어가지 못한 친구들을 대상으로
키움 영재 학급이라는 걸 만들어서요. 학교마다 과학, 수학 또는 정보, AI 이러한 기능들을 과목들을 가지고 아이들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문제는 이 과학고등학교 이 친구들이 의대로 이게 전향을 해버리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이렇게 힘들게 키워서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학고 나온 친구들이 의대를 지망을 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최대한 그런 것들을 막고 있습니다. 과학고는 전부 이제 기숙사 생활하고요. 학비를 안 냅니다. 그런데 이제 의대를 가게 되면 소위 말해서 학비를 다 토해내야 돼요. 그리고 안 써줍니다. 잘 연설을 학교에서. 왜냐하면 서약서를 쓰고 가요. 이 과학고 들어간 친구들은 이 기초과학이나 이쪽 관련된 쪽으로 대학을 진학하는 것을 서약을 하고 들어가는 친구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법적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써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 서울대 40% 가는데 이쪽 애들 다 여기 기초과학 쪽으로 많이 가요. 그런데 반수합니다. 많이. 학교 그만두고 다시 의대 시험 봅니다. 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결국은 이 좋은 영재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어찌 보면 뭐 의대를 가기 위한 하나의 어떤 과정으로서 이걸 이용해버리는. 왜 이럴까? 저희는 늘 고민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게 과학에 대한 호기심이나 이게 일상화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정말 과학을 좋아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거를 학교 자체를 어떤 본인의 어떤 도구로 활용해버리는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두 번째로 저희는 일상적인 과학 교육을 좀 더 확대하려고 합니다. 오늘 노도영 원장님 강의 굉장히 재밌었죠. 아까 뭐 렌트겐의 뭐 X선도 그리고 퀴리 그 가족의 이런 스토리들 에디슨과 이 에디슨이 뭔가를 발견할 때 굉장히 그 자기의 경쟁자들과 했던 그 인간적인 모습들이 있어요. 사실은 과학은 굉장히 재밌는 부분인데 학교에서는요 이론만 먼저 가르치잖아요. 우리 학부모님들 재물포 기억나시죠? 수포자. 왜 이런 게 나오냐면 그냥 단순히 지식부터 먼저 주입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과학은 뉴턴이 이 사과를 가지고 했던 그런 생각들, 사색들, 어떻게 이런 것들이 나왔는가에 대한 내러티브, 소위 말하는 과학사,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아이들 교육과정에 접목이 된다면 아이들이 과학을 훨씬 더 친근하게 느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과정 자체를 과학을 단순히 이론뿐만이 아니라 과학을 좀 편안하고 즐겁고 프렌들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리고 체험 중심의 여러 가지 그런 행사들 그리고 프로그램들을 저희들이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주교육청이 우리 영재교육과 우리 일반적인 학생들의 과학 친밀성을 좀 높이기 위한 그런 정책들을 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더 구체적인 거 이따 질의응답 시간에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최성관 강학생님이셨습니다. 마지막 패널 토론자신데요. 광주교대 영재교육원 선주원 원장이십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우리 아이들 여기 영재교육원 갈 수 있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서 우리 원장님 말씀이 좀 기대될 것 같은데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 광주교육대학교에 영재교육원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아까 우리 최성광 장학관님께서 광주시내 초등 대상의 영재교육 학생들이 1,200 몇 명이라고 했는데 저희 교대에서 담당하고 있는 학생들이 360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이 정도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이 영재가 어떤 아이들인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재, 신동, 천재 이런 아이들과 같은 건가? 영재는 타고난 건가? 교육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런 논란들이 지금까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영재교육지원법이 2000년에 정도에 만들어지면서 각 대학이나 교육청 단위별로 영재학급,
이런 게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게 공교육에서 이루어진 지가 벌써 20년 이상이 지난 거죠. 20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영재 학생들이 이제 최근에는 과학고에 가서 뭐 의대나 진학하는 현상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제가 이제 아주 광주 교대에 오기 전에 광주과학고 교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과학고에서 1등, 2등, 3등 했던 애들이 이제 카이스트를 갔고 그 아이들이 소위 대통령 장학금을 받고 갔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반년 만에 다 의대로 가버렸어요. 당시에 그랬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 많이 이렇게 막았지만 그 아이들이 이제 저는 그래서 매우 요즘에 의대 정원을 엄청 늘린다는데 그래서 우리가 올해 수능에서도 보면 역사상 미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애수생이 많아졌잖아요. 이제 더 많아질 거라고 예상이 되는 거죠. 이제 이런 현상이 어디서부터 발생하느냐? 광주교대 영재교육원을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 이제 과정들이 수학이 있고 과학이 있고 로봇이 있고 그 다음에 소프트 사이언스라고 해서 그쪽이 있고 그 다음에 인문이 있어요. 근데 이 이제 광주시 교육청에서는 이 영재 합격을 이제 각 교육청 단위별로 몇 개 학교를 묶어서 해주는데 이제 거기에는 4학년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경우에. 저희 광주교대의 경우는 3학년부터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3학년에 광주교대 영재교육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이 학부모의 관심이나 열의가 엄청납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언제 확 나가냐면 6학년이 되면 대거 나갑니다. 그 아이들이 아까 어디로 주로 가냐면 광주 같으면 충목중학교 하나 있어요. 그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다 나가서 사교육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 아이 이제 중학교 간 아이들도 중3이 되면 거의 대부분 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과학고를 가든 아니면 아예 이제 과학에 관한 관심이 없는 아이들은 일반고를 가서 내신을 따려고 이런 쪽으로 굉장히 현재 광주시 교육이 학부모들이 그런 관심을 갖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오늘 과학 영재를 어떻게 키우고 영재 교육을 어떻게 활성화시키냐가 이제 제가 오늘 맡은 주제인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렇습니다. 20년 동안 이렇게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은 여전히 교육을 크게 신뢰하지 않고 초등학교 경우는 6학년 때, 중학생 때는 경우는 3학년 때 주로 학원을 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학원에 이제 그 정도가 되면 학원에서 굉장히 단가가 높아집니다. 학원비가 세진다는 거죠.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과학고나 이런 데 가려면 중학생의 경우에 중학교에서 가르치는 수학이나 과학 이 수준 갖고는 과학고에 가서 다른 아이들과 경쟁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리 같으면 물리 1은 당연히 했고 물리 2까지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중3이.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후변이 엄청 많이 들기 때문에 제가 한번 광주시 영재교육진흥원이라는 데 가서 도대체 우리가 정책적으로 봤을 때 영재라는 아이들을 어떻게 개념 규정을 하고 이 아이들을 대상해서 공교에서 어떻게 최대한 많이 수용할 거냐가 오늘날 이 교육 정책의 중요한 패러다임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리고 그런 관점 속에서 보면 이 광주교대의 경우에 이제 이렇게 과목별로 분산된 이제 영재 교육을 좀 융합적으로 해야겠다. 과목을 통합시켜서. 근데 이제 초등학교 3학년, 2학년 아이들은 엄청나게 이 호기심이 많고 이런 시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큰 틀이 주로 실험 실습이나 체험하는 일을 좀 많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론을 막 직접 가르치고 이게 아니라 그런 체험을 통해서 흥미와 관심을 갖게 만들어주는 게 초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걸 좀 체계화시켜서 뭔가 약간의 지식적이 들어가는 게 한 5학년. 그리고 이제 그게 좀 중학교로 갈 수 있게끔 대비를 해준 게 6학년인데 6학년은 저희가 과목마다 20명이 이제 정원인데 10명에서 12명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다 나가버렸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나갔어요. 그게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아주 저학년, 2학년 이런 아이들부터 융합적인 관점 속에서 뭔가 과학도 가르쳐주고 인문적인 소양도 가르쳐주고 이런 관점 속에서 이 아이들이 즐기면서 과학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뭐 책도 읽으면서 이런 교육이 이제 광주교대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느낀 점은 이게 이제 광주교대 교육과정은 또 따르고 또 시교육증 하는 거 또 따르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이 일관성이 떨어지는 거죠. 또 다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뭔가 표준화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좀 공통된 교육 요소가 마련되고 거기에 따라서 초등 단계에서 영재 교육이 이루어져야겠다라는 게 저에게 주어진 큰 과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이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선재용 원장님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이제 노도영 원장님 강단위를 모시고 5분 모시고 청중과의 문답 시간을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냥 10분 정도만 많으면 질문 5개 정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빠르게 손을 들어서 질문해 주시면 또 그쵸? 선생님 우리 책 남아있죠? 질문하신 분께 드릴 책 네네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도 좋고 우리 자녀분들도 좋고 네 평시에 만나 뵙기 힘든 우리나라 대표 과학기술연구자님과 또 교육정책 전문가 모셨으니까 한번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제가 볼 때 이쪽에서 아까 이렇게 손 들었는데 한 번도 기회가 없었어요. 그쵸? 질문할 거 있으세요? 없어요? 그럼 제가 오픈 채팅방에서 질문을 남겨주신 분이 있는데 이거를 한번 먼저 그냥 근본적인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네온님이 질문해 주셨는데 미래 인공지능 시대에 현재 같은 암기 중심의 이 영재교육 이런 대학 입시에서 우수 학생이 진정 창의성 있는 인재가 될 수 있을까요? 근본적인 질문인 것 같기도 해요. 어떡할까요? 원장님께서 먼저 답변을 해주시고 시작할까요? 아니면 교육청이나 교육원 원장님 어떻게 우리 장학관님께서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사실 아이들의 창의성, 저희 광주교육의 그 모토가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는 그 방침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학교 교육 자체가 입시와 매우 연관이 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리해서 이야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만 학교 급이 조금 낮아질수록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저희들이 접목해 볼 수 있는 여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나 중학교 단계에서는 창의성을 좀 키울 수 있는 다양한 교수 방법이나 또는 우리 과학과 관련해서 우리 과학시를 새로 저희들이 AI와 관련된 형태로 저희가 접목을 시켜서 과학시를 좀 바꿔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학생들이 지구과학 시간에 주라기 시대를 배운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우리는 기존에 이렇게 책으로 외우고 그때 했던 공룡들 이름 외우고 그러는데요. 지금 VR이나 AR들 있잖아요. 그걸 쓰고 그 주라기 시대로 들어가서 아이들이 직접 공룡들이 다니는 이런 모습들을 본다거나 그 심해 바다 심해 어떤 상황들을 본다거나 아까 했던 블랙홀이나 우주 이런 부분들을 직접 아이들이 이런 기기들을 가지고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과학 교육들을 좀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이들의 창의성이나 또는 아까 과학적 호기심 이런 부분들을 좀 키워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더불어서 여기에 이제 문화예술이 좀 접목이 돼야 됩니다. 아까 선조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독서교육이나 문학이나 문화예술이 과학과 접목되었을 때 또 다른 또 시너지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교육청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등학교는 대학 입시와 맞물려 있고 특히나 수능 그리고 이제 수시 체제에 맞춰서 교육 과정이 운영되기 때문에 조금 더 좀
그 유연함이 조금 고등학교 단계에서 좀 떨어지지만 어찌됐든 저희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단계까지 창의성 좀 키우기 위한 노력들을 좀 하고 있다.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 예. 네. 그리고 홍성민 센터장님께서도 말씀 네 해주신다고. 아직 저의 전문 분야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말씀대로 입시라는 걸 떨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건 당연합니다. 그 너무나 당연하고 그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한다는 건 너무 그 개인이 왜 공부를 하고 이런 걸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걸 다 없앨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사람이 진짜 기해지거든요. 좋은 거 함께 시키십시오. 부모님들 지금 아이들은 진짜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냥 하면 됩니다. 그걸 잘 키워서 잘 키워 나가기만 하면 이 사회에서 분명히 쓸 거 있어요. 인공지능 얘기가 나오면 다들 두려워하는 게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얘기를 하죠. 근데 인공지능이 일자리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누가 일자리가 줄어드는 건요. 인공지능을 쓰는 사람들이 생산성을 높여가지고 어느 직업을 갖다 인공지능을 쓰는 사람 생산성을 2배, 3배 이상 올립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 2배, 3배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즉 인공지능을 잘 쓰는 사람이 중요한 거지 인공지능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인공지능을 잘 쓰고 그걸 통해 가지고 자기 생산성을 높이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 끊임없이 추구할 수 있기만 하면 사실 많은 것들이 해결됩니다. 개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그게 아니고 시스템은 다른 문제고 개인적으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좋아하는 걸 많이 해서 흥미롭게 주변 사람 관심 갖고 많은 걸 하게 시켜주시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원장님께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미래 AI 인공지능 시대가 오면 그 기초과학에 대한 연구 양상, 연구 스타일이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또 질문이 왔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인공지능 여기 이제 지식이 어떻게 우리가 발전하느냐는 걸 보면 사실은 우리가 뭐 창의성이라는 게 인공지능 때문에 뭔가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존의 지식들이 우리 머릿속에서 다 융합돼서 그 중에 그게 융합돼서 새로운 게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인공지능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새로운 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지식의 양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초과학에 있어서는 이 인공지능이라는 게 많은 지식을 어떤 개인이 아니라 우리 그 인공지능이 그 많은 지식을 다 담아서 연결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능력보다 뛰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초과학도 이런 것들을 지식을 융합해서 연결시켜서 새로운 지식이 창출되는 그런 양상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물리, 화학, 생물, 아까 노벨상 나눠진 것처럼 이런 분절적인 지식이 아니고 통합적으로 지식이 되고 그동안의 인공지능 전에는 이제 옛날에는 아인슈타인 같이 지성, 개인의 지성에 의해서 기초과학이 리드됐다면 최근 지난 20년간은 집단 지성, 인터넷에 의해서 연결된 모든 사람들의 머리가 연결된 그런 집단 지성으로 지식이 이어져 나오고 있고 지금은 이제 인공지능을 포함해서 더 넓은 영역의 지식의 융합이 이루어져서 이제는 개인기보다는 집단보다는 어떤 우리가 발견한 그런 도구로 인한 지식의 모임에 의해서 기초과학이 선도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그리고 오픈 채팅 말고 현장에서 네 우리 선생님. 저는 원래 질문이 있었는데 저는 과학을 이제 지금은 발견의 단계에 있는 아이를 키우는 것 같아요. 네, 보니까요. 근데 과학으로 이렇게 잘해서 정말 노벨상에 난 엄마다 뭐 인터뷰까지 딱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거 중요하거든요. 나를. 근데 아까 그 장명주 처장님이 저희 그 원장님 의대생보다 급여를 못 받는 말에 마음이 갑자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의대 파는 거구나. 현실적인 부모님의 목적일 수 있죠. 근데 질문은 이거예요. 솔직히 교육은 권리이고 모든 아이들이 다 좋아하잖아요. 근데 엄마의 관심과 또 경제적 상황으로 이렇게 영재하는 것 같잖아요. 현실을. 근데 아까 그걸 들으니까 제가 정말 내 고민 끝에 질문 꼭 해야 되겠다. 질문은 이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을 케어하는 이 양육자인 제가 이렇게 끈들리지 않으려면 어떤 마음으로 좀 아이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축제게 해줄 수 있을까? 좀 제가 축진자잖아요, 부모가. 그래서 그런 마음을 어떻게 계속 이렇게 유지해야 될까?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과학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아까 저번에 너무 충격이 은혜가 그렇게 와 그래서 진짜 이 흔들리는 마음을 끝까지 그렇게 하고 싶어 알고 싶습니다. 네. 네, 언제? 저희가 뭐 교수님이나 제가 공부를 할 때는 사실은 서울대들과 의대보다 더 우수한 성적을 가진 사람들이 왔어요. 그때 왜 그랬냐고 생각을 해보면 의대에도 희망이 없었고 물리학계에도 희망이 없었고 어차피 먹고 살기 힘든 나라 뭐를 근데 좋아하는 거 하자. 네? 그래서 자연과학에 이렇게 수학에 물리학에 많이 했던 거예요. 지금은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 의사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장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건 자식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보장될 수 있다는 가정. 그게 이제 옆에서 보니까 많이 되는 거예요. 그쪽에. 그러면 이제 옛날같이 다 못 사는 나라가 아니라 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되면 그죠? 의사가 더 잘 받고 있지만 의사가 아니더라도 다 잘 받고 잘 사는 나라가 되면 아주 좋아하는 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저희가 과학기술자가 과학기술을 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고 충분히 존경받고 그렇게 살 수 있는데 그러면은 더 그거보다 더 하는 거, 더 부를 위해서 의대를 갈 것이냐 내가 좋아하고 근데 내가 과학기술을 할 때 충분히 먹고 살지 못하면 의대를 가요. 그러니까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는 신뢰를 줘야 됩니다. 근데 부모님들은 그런 신뢰를 못 가질 거예요. 근데 국가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모든 분들한테 또 모든 어린이들한테도 내가 과학기술을 해도 신뢰를 받을 수 있다. 내가 잘 살 수 있다는 신뢰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아이가 의사가 되면 좋아요. 잘 살고 내가 아플 때 도움도 받을 수 있어요. 나 여기 아픈데 너희 친구들한테 좀 해서. 의사가 도움을 주는 영역을 생각해보면 본인은 되게 힘들어요. 본인은 힘들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되게 편해요. 아플 때 약도 맞고 물어볼 수 있어요. 내 주변에 있는 아마 100여 명의 사람 많으면 그 사람들한테는 이 의사가 굉장히 큰 도움을 줄 겁니다. 그런데 내 아이가 위대한 과학자가 되면 그러면 100여 명이 아니라 위대하지 않더라도 주변에 수만 명 혹은 수억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내 아이가 똑똑해서 RNA를 연구했었다면 우리가 코로나 걸렸을 때 나만 아니라 저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의 질병까지도 영향을 주는 그런 아이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런 거죠. 과학기술을 하더라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고 존경받을 수 있는 이런 직업이라는 거를 이제 해주시고 교육할 때도 그런 걸 강조해 주시고 부모님들은 어떤 아이가 될 거느냐 우리 아이가 천재 같은데 영재 같은데 100여 명을 위한 아이가 될 거냐 수억 명을 위한 아이가 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대 가는 게 전혀 나쁜 건 아니에요. 의대도 100여 명에 대한 자기가 이웃을 도와주는 그런 것 때문에 좋은데 과학기술 기초로 가면 갈수록 더 범위가 넓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임팩트가 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주십니다. 네, 우리 원장님이 명 답변해 주셨는데 시간이 많지 않은데 그래도 이 질문은 우리 처장님께서 수습을 우리 어머니 모실 것 같아요. 과학에 대한 애정이 네, 이제 저는 행정가거든요. 이제 좀 공무원을 했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경제발전, 경제적 가치가 중요했던 지금까지는 그렇게 경제적 부가 행복을 좌우하는 중요한 척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는 아닌 것 같아요. 과학기술 차원에 아까 원장님 말씀 50만 100만 원을 살리잖아요. 그리고 이런 분위기 아까 우리 엄마 같은 꼭 과학자를 키우고 싶고 그 열정이 있으시면 분명히 지금부터 달라질 겁니다. 그 달라지기 위해서 여태까지 이제 원장님도 그렇고 여러 분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참석한 애들이 성인이 됐을 때는 달라질 거다.
분명히 달라지고 예를 보면 이제 우리 변호사분들이 그 전에는 수입이 크게 고온 우리 과 이용계 아니고는 법대를 갔잖아요. 요즘은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요구대도 조금만 지나면 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제가 시간을 좀 첨언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제 교육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이건 사회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과거 2006년쯤 됐을 거예요. 황우석 교수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때 초등학교 아이들의 그 희망사항이요 전부 다 과학자였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열심히 교육 행정을 하고 뭐 과학교육이나 영재교육 이렇게 만들어도 그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국가나 사회가 영웅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기초과학에서 과학자들 영웅을 만들어 주셔야 우리 아이들이 그 영웅을 보고 나도 과학자 하고 싶다. 이런 학부모님들도 와 우리 아이 이뤄줘야겠다. 이렇게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선순환인데 결국 노벨상 수상자가 우리나라에서 나오잖아요. 그럼 아까 차장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과학자를 꿈꾸는 아이들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과학계에 계시는 우리 연구하신 우리 과학자들이 좀 영웅을 좀 만들어 주십사. 그러면은 급격하게 바뀔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질문의 마지막 답변을 우리 선주원 원장님께서 영재교육원 원장님이시니까 해주시고 우리 과장님 말씀 듣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우리 최성광 장학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초등교육과 중학교에서 아무리 과학과 관련된 기초적인 어떤 흥미, 활동 중심으로 교육을 시켜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가버리면 가장 현실적인 상황으로 학부모부터 그리고 학생부터 관점 자체가根本적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과학을 이제 뭔가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의 근현대, 대한민국이 정부가 설립되고 근현대화된 이래 처음으로 부모 세대보다 자녀들이 더 못 산 세대가 됐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 세대가 굉장히 마음이 급해졌겠죠. 급해져서 뭔가 성과가 나고 지금 사회적으로 가장 잘 나가는 직업군에 대한 이런 어떤 관심 속에서 특히 이제 고등학교 가면 그게 표면화되는 이런 건데 제 관점 속에서는 이렇습니다. 아까 학부모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결국은 이 아이가 뭐 과학이 됐든 어떤 것이 됐든 학습을 하고 진로를 선택하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자기 주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뭔가를 하고 싶다라는 것을 마련하는 거. 그리고 그런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리고 그때다가 결국 과학자가 됐을 때도 긴 시간 동안 인내하고 그 자기 친구들 의사가 된 사람들보다 비교하는 마음이 생기겠지만 그런 게 인내하면서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에너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자기 주도성을 키워주는 것이 가장 저는 핵심이라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 그리고 우리 전문가분들과 또 참석자분들께 관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고 네, 오늘 포럼을 이제 마치는 시간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질문 시간이 어떻게 되시죠? 네, 마지막 네, 마이크 들고 하세요. 저도 이제 선생님과 이제 그 소장님들, 뭐 원장님들하고 의견은 같은데, 제가 여기 이제 그 토론 요지에 있는 내용으로 기준으로 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청년 연구자 대상 장기 지원 프로그램 한물파기 이 프로그램이 5+5년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과연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 노벨상 타기 위해서 30년이 걸리는데 과연 5+5로 이게 가당찮냐? 너무 짧은 기간이지 않냐? 그걸 하나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또 원장님께서도 이제 지금 원장님으로 계시니까 이 산하의 연구원님들이나 박사님들이 많이 계실 건데 또 그분들의 그런 뭐라 그래야지 재직하는 기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또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까 제가 과학 기술 정책이나 이제 제도나 이런 부분은 이제 말씀 못 드렸는데 그런 건 뭐냐? 그런 것들이 지금도 시행되고 있다. 그런 뭐 황금불 파괴 10년 그러니까 이제 젊은 연구자분들이 10년 하는
프로그램도 있는 앞으로 이 프로젝트도 확대돼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확대될 거다. 또 그리고 원장님 아까 재직 기간. 네. 그 5+5가 지나고 나면 또 이제 중견과학자로서도 지원을 받고요. 또 리더과학자로 지원을 받아서 평생 그 생애 주기적으로 이렇게 되는 프로그램을 정부에서 만들고 있고, 저희가 IBS가 다른 출연 정부 연구소에 비해서 좀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보통 출연 연구소의 연구자들은 이제 학교 교수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직업을 갖게 되면 거의 은퇴할 때까지, 중간에 심사는 있지만 쭉 은퇴할 때까지 갑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렇게 몇 명을 뽑을 수 있는 걸 받아서 뽑는데, 저희 IBS에서는 그렇게 뽑지 않고요. 어떤 연구 과제가 필요하면, 예를 들어서 아까 예를 들었던 김빈내리 박사가 RNA에 대한 이런 연구를 하고 싶다. 그럼 김빈내리 박사에게 큰 연구비를 주고 당신이 필요한 사람을 뽑아서 연구를 하세요. 그럼 그 안에 이제 젊은 연구자들이 많이 들어가서 거기서 연구를 같이 하면서 교수도 되고 연구자도 되고 그런 방식이어서 저희 좀 외국하고 이제 선진국에서 하는 거하고 비슷한 상황으로 저희는 운영을 하고 있어서, 과학기술계 이렇게 저도 그렇고 받아들여놓으면 직업의 안정성은 사실은 꽤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변호사나 의사에 비해서 직업이 받는 폐기에 높낮이를 쓸 수 있는데, 그게 먹고 살만해요. 너무 먹고 살만하고, 오늘 이제 말씀을 막 드리면서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수준이 나라 잘 살지만 그렇지 않고, 젊은 저하고 교수님이 지금 60대 과학자, 저희한테하고 지금 40대 한국의 과학인들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훨씬 잘합니다. 저희도 훨씬 잘하고 국제적으로도 경쟁력이 있고, 그래서 이 40대가 이제 아까 제가 차트에서 말씀드린 리더가 될 거고, 지금 여기 있는 어린아이들이 그 리더한테 멘토십을 받으면서 아마 국가를 이끌어 나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저희도 정책적으로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우리 과학자가 보여주시는 인간미가 더 큰 감동이 오는구나라고 느끼게 되는 답변이었습니다. 우리 관장님께서 또 전문가분들과 참석자분들께 말씀 전해주시죠. 오늘 그 교육청을 대변해서 최성관 장학관님이 하고 또 신조원 원장님께서 또 영재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 전임 관장님께서 과학고를 자녀분이 4분인데 4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결을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자율, 창의 또 이야기를 하시면서 학원을 안 보냈답니다. 4분들을, 자녀를. 학원을 안 보냈다고 그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실제 또 과학고가 옆에 있습니다, 저희가. 과학고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그 학생들과 저희 과학관하고 또 같이 하고 있고요. 전남대도 영재 교육원이 있어요. 그래서 원장님이 저희 과학관을 오셔가지고 저희 직원도 같이 연구도 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 또 와갖고 과학관에 발표들도 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학교를 학원을 갖고 또 학교에서는 그런 학문을 배우지만 저희 과학관에서는 만지고 체험하고 본인이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의 인재가 나오고 노벨상이 나오지 않을까. 실제 먹고 살만한 하셨는데, 저희 과쪽 회장님이 지금 물리를 가르치셨고 저희 지도 교수님입니다. 저도 물리과거든요. 업대 연구를 받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이 과학을 발전하고 또 과학에 본인들이 하고 싶은 부분들을 해 나가시면은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인문계가 있고 이공계가 있지만은 실제 이과를 나오고 또 이쪽에 하신 분들이 더 튀어 있더라고요. 공부를 해도 저희 행정직인데 또 물리를 나와서 행정직을 했어요, 공무원을. 그런데 더 장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또 장시간 발전해 주신 노도현 원장님과 4분 또 패널 너무 감사드리고, 바쁘신데도 저희 과학관에 애착을 갖고 오시고, 또 저희 과학총회 또 활동을 하시면서도 이렇게 또 토론을 하시면 지속적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지원을 해주시는 김창대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우리 김두식 아나운서님은 저희 MBC 아나운서 아시죠? 광주에 계신 분들은 너무 또
열정을 가지시고 꼭 저희가 요청을 하시면 또 응해 주십니다. 네, 장시간 또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고의 과학자 전문가들, 또 기관장님, 또 과학자 회장님 이런 분들이 보여주시는 진솔한 답변 때문에 오늘 포럼이 끝나는 시간까지 참 흥미진진하게 누구 하나 지루해하시지 않고 졸지 않고 이렇게 멋진 포럼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가분들의 바람이나 우리 부모님들의 바람처럼 노벨상 수상자가 우리 대한민국 좀 더 구체화해서 우리 과학 대표 도시 광주에서 나올 수 있기를 한마음으로 바라보고요. 또 오늘 포럼에 너무 만족하시고 가족, 친지들과 우리 국립광주과학관 또다시 방문하고 싶은 분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면 다음 주입니다. 이달 28일 다음 주 토요일에 인공지능 골든벨 행사가 있어서 우리 자녀분들 너무 재밌게 즐기실 수 있는 행사가 있고 다음 달 13일부터 19일까지는 전파지능 주간 행사가 열리고 다음 달 24일부터는 또 자동차 특별전이 열립니다. 우리 국립광주과학관 직원들이 우리 시민들의 삶 속에 과학이 함께하고 또 과학을 놀이처럼 즐길 수 있도록 과학관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홈페이지도 들어가시고 SNS 확인하셔서 각 행사들마다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또 다음 달 12일, 18일에는 제가 여기서 또 진행하는 행사가 있으니까 12일, 18일 행사도 많이 애정 갖고 찾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치는 인사 드리고 나서 모두 함께하는 기념 촬영 할 거니까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기념 촬영에 참여해 주시고 또 우리 한국 과천 광주연남지역연합회 김창대 회장님께서 참석자분들께 호두과자 선물로 준비하셨으니까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호두과자도 맛있게 가져가셔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 16회 필사이언스 포럼 모든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분들 또 우리 제일수건 우리 자녀들 위해서 큰 박수 보내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